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오늘도 장혜선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오늘은요 이제 김일성 계렬에서 6.25 전쟁 공범했던 예. 그 주역들이 말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최용건을 얘기해 봅시다. 최용건이 원래 고향은 어딘가니까 평북도 용천입니다. 네. 용천이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그 중학교를 다닌 거 정주에 오상고주라고 있는데 네. 거의 다녔어요. 거의 그 조만식 선생이 그 교장을 할 때 체육 선생이었대요. 글쎄 조만식 선생이 할 때 거기서 좀 다녔던 걸 알고 있는데 그러다가 1921년도에 중국으로 망명을 해서 운남 광무다이라는 데를 갔어요. 그게 뭔가니까 광무군관학교예요. 거기 가서 군벌 이름 뭐였든지 잊어버렸는데 그 사람 밑에서 후에 항일연군 1호군 군장을 했던 주보주의랑 같이 군관학교 댕겼죠. 댕기고 졸업한 다음에 상해에 와서 황포공관학교 교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장개석이가 교장을 하고 그다음에 준내가 정치부교장을 하고 거기에 그 작전과 그 교원인가 뭐 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서 상해 폭동대 조선 별동대 지대장을 했어요. 지대장을 하다가 그 부대가 거의 다 전멸되거든요. 전멸되면서 중공산당에서 이 사람 어디나 파견하는가 그때 이 사람뿐만 아니라 몇 사람이 그 조선 사람을 다 동북에 다 파견해서 너네 동북에 가서 조선 사람이 많으니까 거기 가서 불러일으켜라. 그래서 이 사람이 온 게 흥룡강성 보성에 와서 있으면서 거기서 군관학교를 또 만들었어요. 자기가 군관학교를 만들어갖고 1기를 졸업시키고 2기를 데리고서 처음으로 유격대를 만들었죠. 그 김일성이는 그게 다 제가 무슨 자격해서 어쨌다 했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말도 안 되지. 김일성이보다 한참 윗사람인데 마지막에 그게 점차 그 부대가 늘어나면서 그 주보주의 소속으로 들어갔어요. 주보주의라면 동북항일연군 제1호군 군자위 아닙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거기서 차츰 올라가서 마지막에는 소련에 들어가기 전에는 항일연군 제1호군 tham谋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7군 군장을 했는데 7군은 1호군에 있는 한 개 군이지. 근데 군대가 뭐 굉장히 큰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한 몇백 명 정도 그런 군장을 해다가서 그다음에 1호군 참모장까지 올라갔다가 그 부대가 통짜를 마지막에 40년대 이후에 일제 토벌이 너무 심해지니까 더는 견딜 수 없어서 다 소련으로 도망쳤어요. 그러니까 최용건이가 6.25 전쟁에 임할 때 민족 보위상을 했거든요. 그렇죠. 민족 보위상을 해가지고 서울 해방 전투로부터 해서 낙동강 전투까지 나름 이 양반이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로가 있다면 있는데. 얘기를 하자면 좀 긴 얘기인데 사람을 이용해 먹고 천에 깔리는 건 김일성이만한 사람 없어요. 스탈린한테서 배워서 그래. 그 스탈린이 부하린이요, 시노비요 다 써먹을 때 써먹고 마지막에 다 쳐내버렸잖아요. 그 김일성이도 같아요. 그러니까 최용건이를 언제까지 써먹었는가 하니까 56년 8월 종파, 58년 3월 종파 이때 그 최용건이 많이 써먹었습니다. 그래서 동북항일연군 똘똘 뭉쳐갖고서 이 연합판이 남조선판이 이걸 다 때려야 된다. 소련판이 다 때려야 된다. 그렇게 또 때려 부쉈어요. 그땐 최용건이가 앞장서서 제 조카가 중국에서 나온 사람 이 사람도 결국은 8월 종파에 걸렸는데 제 삼촌 목사 좀 얘기를 해서 좀 어떻게 나 좀 살려달라. 그러니까 최용건이 집에 가니까 최용건이 집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서 내쫓아버리면서 그렇게 김일성이한테 충성을 다 했는데 그러니까 마지막에 김일성이가 일단 제 아들을 올려놔야 되겠으니까 올려놓은 다음에는 최용건이를 시기사겠죠. 했다는 건 무자비하게 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특히 동북항일연군 출신들도 거기서 1호군 계열이 있고 1호군 계열이 있고 3호군 계열이 있거든요. 그 세 개로 다 뭉쳐서 그렇게 하고서 마지막에는 1호군 계열 딱 자기 계열만 놔두고선 그다음 1호군 3호군을 무자비하게 다
처벌했어요. 예. 그래서 그 인민군당 사기 4차에서 다 아시겠지만은 그 뭐 허봉학이요, 그다음에 뭐 김창봉.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다 인민군당 사기 4차에 그 예. 군벌 관료주의라는 터무니없는 걸 뒤집어 씌워서 다 처리해버리고 그다음에 제 아들을 김정일을 올려놨던 겁니다. 나는 군수 부문에 있었기 때문에 김일성이가 입만 벌리면 최영권을 까댄 비밀 교시들이 많이 접했거든요. 예. 최영권님만 생각하면 죽어도 눈을 못 감는다고.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저놈의 죄악은 잊혀지지 않는다. 소위 6.25 전쟁 때 다 먹어놨던 남조선을 최영권이 때문에 개어놓게 됐다고. 이런 식으로 계속 까댔거든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원래 우선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으면 6.25 전쟁 자체를 잘못 판단하고 일으킨 전쟁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미군이 시퍼렇게 살았는데 미군이 잠시 한반도에서 퇴각해서 나갔다 해도 그게 고문단이 있었어요. 그렇지.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미군은 언제든지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있었는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소련하고 중국의 허락을 받았다고 해서 전쟁을 일으킨 것 자체가 잘못됐고 모든 건 다 김일성의 잘못으로부터 그 새끼 잘못이죠. 네. 그 대딱 까다가 최영권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회고록에 최영권이 돼서 쓴 게 있어요. 김일성이가. 조중친선의 상징으로 돼가지고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 사이에 뭐 어떤 의견 대립이 있을 때마다 최영권이가 나서서 그 국익을 걸고 협상을 잘해서 이 주체혁명위협에 이바지해놓으라. 글쎄 그렇게 만드는 김일성한테는 죽은 사람만 필요하지 산 사람은 전혀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 최영권의 말년은 살아서도 거의 무용지물로 계속 김일성으로부터 융단 폭격을 받다가 죽은 다음에 약간 회복시켰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김일성이가 제 아들을 올려놓은 다음에 최영권이가 그걸 반대를 하기 때문에 김일성이가 최영권이를 완전히 영동 상태에서 절대 나오지 못하고 말도 못하게 하고 그 최영권이는 자기 집안에서 계속 허리 부질러진 성냥이 같이 김일성이 욕실에다 가서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김무종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예. 무종이도 어쨌든 그 김일성이가 중국 공산당이 요구해가지고 들어간 포장. 그 무정의 경우에는 상해 폭동 때 그 사람도 한개 그 지대 들고서 맹활약을 벌리면서 그런 사람인데 그 후에 조선 사람으로서 25,000리 장정에 참가한 사람은 무정이 딱 한 사람입니다. 이분도 황포군관학교. 황포군관학교에서 선생했는지 내 그건 모르겠는데 황포군관학교 있었어요. 그리고 연안에 와서 그다음 그 후에는 팔로군에서 백탄대장 할 때 무정 장군은 그 태항산에서 그 팔로군 포병사령관을 했어요. 이 사람은 원래 포에 유능한 것 같아요. 근데 그 포사령관을 하면서 거기서 그 막대한 그 역할을 했고 그 후에 1942년에 조선의용군 사령관으로서 무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항일전쟁이 45년도에 끝이 난 다음에 이 사람은 그 먼저 조선에 건너왔어요. 조선 공산당이 45년 10월 10일에 그 조직됐는데 그 전에 그 조선 공산당 창립에서 초대 당수는 김일성이 아니거든. 이 공산당이 창립된 다음에 이 무저희도 거기 와서 중요하게 그 자리했다고 그래. 조선 공산당 분국 간부부장을 했어요. 나도 그건 잘 모르겠는데. 간부부장이었어요. 그랬구나. 그렇게 됐다가 6.25 전쟁에 참전했는데 그때 1군단, 2군단 두 개 군단이 나갔는데 2군단을 나갔다가서 내가 알건대는 락동강에 나가서 한 달 동안 미국 당기고 하니까 이거 이렇게 하다서 미군이 중가운데 점령한다. 중가운데 자르면 우리는 갈 데가 없다. 그거 얘기를 했다고 해서 김일성이가 천에 깔렸어요. 천에 깔렸지. 군벌 관료주의라고 그런 구실 붙여서. 그 처음에 깔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 전쟁 과정에 51년 동안 6월달에 자기 몸이 그래서 몸에 병이 있어서 결국 사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무정이는 알으니까 중국 공산당에서 무정이를 내보내달라고 그랬어요. 무정이를 무조건 내보내달라고 김일성이한테 거의 통첩을 보내다시피 해서 무정이가 나가서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위암 말기가 된 거예요. 더 이상 못 산다. 중국 공산당이 그렇게 만류하는데도
자기 고향 원성에 묻히겠다고 나가다가 두만강을 못 넘고 죽었어요. 그랬구나. 그러니까 군벌주의 모자를 쓰고 예. 그렇게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튼 애국 열사를 나가서 근데 아주 묘한 게 1994년 4월 말에 죽기 전에 무슨 회개할 일이 있었는지 김일성이가 조선혁명박물관 갔다가 조개방 전쟁관을 본 거예요. 쭉 보다가 무정이 얼굴이 왜 없나 사진이 없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정이는 종파가 돼서 어쩌고저쩌고 말이야. 무정이는 종파가 아니었다고. 자기가 마치 무정이가 전쟁 와중에 중병을 앓기 때문에 배려를 걸려서 중국에 병치를 보낸 것처럼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 김일성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죽어도 김장군 무릎에서 죽겠다고 나 죽었다 이렇게 또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무정 장군이 자녀들이 오람누이가 둘이 있는데 그때야 명예회복이 됐어요. 그건 내가 잘 알거든요. 아무튼 애국 열사를 지금 이정돼서 그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전에는 저 평양에서 평성 나가는 마람 방향에 어느 야산에 외롭게 있었어요. 그랬구나. 그 아들이 우리 부장이었기 때문에 무정 장군의 마누라가 죽었을 때 우리가 장례를 다 치러주다니까 거기까지 가보게 된 거예요. 그랬구나. 그래서 이거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김일이는 어떻게 됩니까? 김일이는 저는 구체적으로는 모르는데 김일이 이름이 박덕사이지 않습니까? 박덕산. 이 사람이 제일 처음에 항일연군에 들어가서 소대장도 하고 뭐 중대장도 하고 하다가서 마지막에 8년대 이게 8탄의 탄자이 누구 되는가 그러니까 반일부대에서 넘어온 사람이 되고 중국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탄장하는데 거기서 정치위원을 했어요. 나름 세구만. 이 사람이 공로락하는 거는 49년도 7월 달에 중국에 와서 모태또를 비롯해서 주은래, 주덕이, 유석이 이 사람들을 만나서 중국에 있는 조선 사람 의원군을 몽단 조선에 내겨달라. 그래서 7만 6천 명인가가 다 조선을 넘어왔습니다. 이 사람이 결정적인 활동이에요. 뭐 다른 공로도 있겠지만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한 게 아마 북한으로서는 제일 큰 공로로 말. 그게 있었기 때문에 김일성이가 무력조카 통일 야망을 꿈꿨는데 김일이는 70년대에 들어와서 김일성이 김정일을 세울 때 줄을 바로 선 거예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랬으니까 영화랑 무슨 8년대 정치위원회가 지금 나오잖아요. 영화랑 무슨 그런 데서 자꾸 내세우고 하는데 사실 그리고 이 박덕사의 한 짓이 맞습니다. 38년도에 쉽게 말하면 고난이 행군하기 전에 저 남패자 회의라는 거 했잖아요. 1호군하고 1호군 남패자 회의를 하고 남패자 회의 유명하죠. 양정우가 기본 주력부대를 데리고 남쪽으로 나가고 그때 김일성이가 항복할까 말까 망설였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박덕사에 보고서 박덕사가 중가운데 줄을 놨거든. 그리고 거기 김영차이라는 일본 아주 이 총독부에서도 높은 자리에 있다가 만주에 가서도 높은 자리에 있었던 그놈이 있는데 그놈이 누굴 데리고 가는가 하니까 김일성의 할머니 있잖아. 리보익을 데리고 와서 이쪽 장백현 그쪽에 왔다 가서 마지막에 김일성한테 와서 계속 사람 잊었네. 그 사람을 뒤에 보냈다가 김일성이가 그냥 그 사람을 살려 보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을 종락이 보냈는데 이 사람이 종락이가 와서 김일성이 다 항복하는 걸 알았거든. 근데 김일성이가 그때 이제 난 항복하겠는데 항복한 다음에 나한테도 일정한 지역을 달라. 거기는 일본 군대도 그러고 만주 군대도 와서 삐치각질 하지 말고 나 그 지역에서 대장질 하겠다. 그거 했다고요. 거의 다 합의가 됐어요. 김일성의 부대하고 그 사람 김영철의 부대하고 고개 하나 사이 두고서 그렇게 협상을 하면서 그래야 됐는데 그때 연락을 왔다 갔다 한 김일이 박덕사이가 했습니다. 이게 항일연군 1호군 지휘부에 반영이 돼갖고 통보됐구만. 양정우가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래서 요때 여백기라고 김일성의 그 밑에 정치원으로 와 있던 사람이 있어요. 여백기가 통보를 했는데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김일성의 부대를 다 무장 해제를 할 것인가 한창 이게 논의하던 중에 김일성이 바빠라니까 그러면 내가 항복하려고 했는지 안 했는지 이 종락이로 신문해보면 안다.
그래서 이종락이를 거기다 보냈어요. 보냈는데 조아범이가 그 이종락이를 그 수학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한 저 중국 항일연군 그 투사들이 다 그 증명을 한 거. 근데 후에는 김일성이가 그걸 변명하기 위해서 나는 그때 그 포위를 돌파하고 나오자니까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항복하는처럼 했다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김일이 그렇게 공로를 세웠다. 또 김일성이 또 김일이 포렇게 살아있는데도 막 갔어요. 서울 방어 사령관으로 내보냈더니 계속 골통품장사를 했다느니 그때 방어만 하고 인천 상륙작전을 막았으면 통일하고도 남았겠는데 계속 가던데 김일이라는 그 비중 있는 입지에 있는 그 양반이 김정일이 세습 후계자가 되어야 된다는데 적극 찬성하다니까 정치적 수명을 다 하고 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아들을 후계자를 내세우는데 찬성한 사람은 저희가 다 없애시되고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거기 반기 든 사람은 다 가차없이 처리했어요. 세 번째 인물. 예. 김책. 김책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원래 지금 이 김책이에 대해서 역사를 얘기하자면 긴 얘기가 많은데 김책이가 지금 김책 씨죠. 원래 그 이름은 성진인데 성진 거기 무슨 리인가 거기에 있던 원래 김책이 이름은 김책이 아니고 김상모 이런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어렸을 때 부모랑 같이 중국에 들어가는데 가서 연길 그 바위가 있었습니다. 있으면서 이 사람은 용정의 그 대성중학교를 다녔는데 대성중학교라는 게 또 혁명적이지 않은 공산권에.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다니다 가서 그 아버지하고 마누라는 조선공산당 화요파 계열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김책이 잡혀서 서울의 서대문 형무소에 나왔댔거든요. 나온 다음에 아버지하고 마누라는 그때 이미 다 일본 놈들한테 잘못되더라고요. 그 김책이 잡혔을 때 김책이를 변론한 게 누군지 알아요? 허선이에요. 허 선생. 그래서 거기서 그 감옥 생활 2년인가 하고서 나와서 그다음 허 선생한테서 이원 50전인가 그 받아가지고 그 연길에 다시 들어왔거든요. 근데 와 보니까 이미 아버지도 잘못됐고 형도 잘못됐고 그래서 거기서 그 중학교 교원을 했는데 중학교 교원을 하면서 또 그 말하자면 혁명물을 또 거기서 많이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결국은 일본 놈들이 그 눈에 나서 잡아간다 하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거기서 도망쳤어요. 도망쳐서 어디를 가는가 하니까 흥룡강성 영안현 거기 가서 그 다음에 조그마한 학교를 만들어 놓고 그 학교 선생질을 하면서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을 혁명을 해서 계몽을 하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부대가 점차 북진하면서 상지현 지금 그 옛날에는 주하현이라고 했는데 주하현에 가니까 거기 누구 있었는가 조상지라고 항일연군 제3로군의 제일 그 총지휘예요. 그 조상진의 부대가 있어서 조상진하고 합도 이랬거든요. 그래서 삼로군에 발을 붙이기 시작했는데 후에 그 삼로군이 커가니까 거기 김책이 차츰 올라가서 그 삼로군 정치위원 거기 올라갔어요. 로군 정치위원이면 그 김일성보다 한창 높은 급입니다. 그럼 그렇게 가다가 이 6.25의 주역이에요. 6.25 전쟁 때 그 인천 상륙작전이 들어가고 막 그럴 때 전선 사령관을 교체할 때 김책이가 전선 사령관으로 나왔댔거든요. 서울까지. 당연하죠. 김책이 서울뿐만 아니라 전선 사령부가 마지막에 나갔던 데가 김천인데 김천. 경상북도 김천. 김천에까지 전선 사령관으로 나가 있었댔어요. 있었다가서 그 다음에 후퇴가 떨어지니까 후퇴에서 들어오다 평양시 그 방어사령관을 하다가서 평양시 방어사령관이라니 뭐 할 게는 있었어요. 다 개파이 됐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거기서 다시 어쨌든 간에 그 강계를 해서 장도 그쪽으로 후퇴를 했다가 중국인민 지원군이 나오는 바람에 재진경에 나와서 평양시 전승기념관이에요. 자다가 51년 그 지하실인데 거기서 심장마비로 돌아갔어요. 김일성이 그랬잖아요. 김책이하고 자기하고 제일 뜻이 맞았고 김책이 같은 사람 2명만 있으면 나라 하나는 거뜬히 세운다고. 그것도
바른대로 얘기해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김책이 죽었으니까 그렇지. 김책이 살아있었으면 종파를 딱 몰고. 종파해. 뭐 김여사의 잘못된 거 잘못됐다는 사람은 다 종파예요. 그러니까 김책이는 분명히 살아있었으면 김일성의 권력 세습 야망을 저지시킬 수도 있는 객관적인 사람이었는데 맞아요. 죽다 나니까 김일성이 마지막까지 자기를 그 신격화하는데 잘 이용해 먹었죠. 그러죠. 그 다음에 강건희를 한번 봅시다. 강건희는 원래 고향은 경상도가 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어렸을 때 강건희네 그 부모님들이 다 강건희를 데리고서 중국으로 들어가네. 중국 들어가서도 흥룡강성, 영안현 그런 데에 갔어요. 그런데 거기 그 촌에 강건희, 원래 이름은 강신태고, 둘째 동생이 강신이고, 셋째 여자는 강신옥이 그렇게 있었는데, 그래서 거기서 혁명을 일으켜갖고서 부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갖고서, 동북항일연군 제1호군에서 주보주인의 부대에서 했는데, 거기에 트러블 생겨갖고서, 동생이 강신이가, 거기 부대에 김생금이라는 여자가 곱게 생긴 여자 있었는데, 그 여자 남편이 항일하다 죽었거든요. 죽자마자 그 여자 너무 욕심이 나니까 그 여자 데리고서 둘이 도망쳤단 말이에요. 도망쳤는데 그걸 그 형이 강신태가 알았죠. 그 알고서 그 다음에 지금 으르릉 베렸는데 이거 나가서 거기서 그냥 따로 부대를 만들어가지고서 그냥 항일하면서 그래. 가지치기 했구만요. 그걸 가지치기를 했지. 근데 그 후에 그 강신태가 가서 그 제 동생을 강신이하고 그다음 그 생금이하고 둘 다 목매서 죽였다는 그 강건이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6.25 전쟁 개선 당시 북한군 참모장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원래 참모장을 하기 전에 중국에서 그 길림 군정학교 교장을 와 있었어요. 소련 군대에 가 있다가 처음에 나와서는 영길현 미수사령부 부사령관을 했어요. 사령관을 소련에 하고 그거 하다가 그 다음에 길림분교 교장을 갔댔어요. 갔다가서 그 다음에 조선인민국이 창건되면서 조선인민국 총참모장으로 나왔거든요. 김일성이가 자기가 48년도인가 강건희를 저 군대를 창설한 다음에 소련에 내보냈더니 비행장에 나와 있던 소련군 측에서 조선에 저렇게 젊은 참모장이 왔다고 그렇게 좋아했노라 이런 것도 있는데 강건희는 6.25 때 어떻게 죽었어요? 51년도에 죽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선에 나갔다 시찰하고서 돌아오던 길에 지뢰가 긴 바람에 운전수는 살았는데 그 사람은 강건히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최용건, 김무종, 김일, 김책, 강건까지 봤습니다. 이 사람들 나름 항의를 했고 다 김일성보다도 엄청나게 공적이 공산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녀들이 구해 북한 정권에서 장수한 사람들이 있어요? 글쎄 우선 최용건의 자녀 그건 이름 내지 우리 대학 동창 대학 때 있었어요. 대학 때 그 동창 같이 생기게 저희 아버지하고 똑같이 생긴 그런 있었댔는데 그럼 졸업하고서 배치를 받는 거 보니까 나는 그러니까 뭐 중앙단이나 갈 줄 알았는데 국가교육위원회 지도원을 갑니다. 내가 북한에서 20년 동안 기자 생활을 했는데 마지막까지도 지도원 하면서 있는 걸 그냥 봤어요. 이젠 죽었겠죠. 그럼 김무종의 아들입니다. 이건 아들이 딱 하나예요. 우리 출판사 평기자로 계속 하다가 후에 부장을 해서 지금 살아있겠는지 모르겠어요. 기독교는 진출 못했어요. 김일의 아들, 자식들. 김일의 아들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나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기득권에 들어갔다는 말을. 근데 김일의 아들은 그 아버지 성을 닮아서 박가로 돼 있어요. 그렇게 되고 중앙다에 어디에 한쪽 귀때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김일성 족속의 근접 거리에는 진출 못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김일의 아들이 그렇게 됐습니다. 김책 아들은 김정태가 동생이고 김정태 위에 김국태예요. 김국태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가서 마지막까지도 그 역사를 얘기하자면 다 긴 얘기인데 그거 다 빼놓고서 얘기를 하면 당중하인의 행정간부부장까지 그래서 그거 하다가서 또 아마 돌아갔을 거예요. 김국태 죽었죠. 그다음 그 밑에 동생 김정태는 사실
친동생이 아니에요. 김책이 나와서 자기 집에 그 식모하고서 바람 피워서 난 아들이 김정태거든. 근데 후에 그 인민군당 사기 사사 때 김일성한테 또 한 방면 얻어맞고 무상광산 지배인을 갖다가 그다음에 거기서 얼마 있지 않고서 몸이 알아서 그러니까 고해라 뭐 이런 걸 해서 그네 죽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강건에 자식이 있었어요? 강건이 자식이 우리 중앙방송에 그 딸이 하나 와 있었는데 아들은 어떻게 됐는지 난 모르겠어요. 근데 딸이 하나 와 있었는데 어쨌든 그 좀 너무 저 뭐야 주관이 앞서고 그래서 좀 사람들한테 그 좀 빈도라고서 좀 많이 저 욕을 먹다가서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사람 다 그런 것 같아요. 김일성의 범죄적인 유교 남침 그 야망의 주역이었던 최영건, 김무종, 김일, 김책, 강건 5명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높이 올라간 게 김책이 아들 김국대가 행정간부부장 한 것밖에 없어요. 나머지 최영건, 무종이, 김일이, 강건이 자식들은 어느 날까지 후손이 맞습니다. 북한 기득권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김일성이도 어쨌든 자기한테 필요한 건 깨끗이 짜먹고 버리고 그 나머지는 가차없이 버려요. 그러니까 이 김책이 같은 경우 이런 강건 같은 사람들은 6.25 전쟁 때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았으면 얘네는 무조건 정파에 걸려요. 당연하죠. 저는 100% 그 사람들 죽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죽었으니 그래도 김일성 족속 체제를 수립한데 이름이 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 그 후손들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김일성, 김정일이 측근에 있었던 거는 별로 없다. 1탄입니다. 김일성 계열의 6.25 남침전쟁 주역들의 말로 2탄입니다. 최현으로 먼저 게시합시다. 최현, 최룡의 애비. 최현이 이름은 원래 최득권이고 최현이 아버지가 조선 독립군에서 그 홍범도 부대에서 거기서 뭘 했어요. 하다가서 마지막에 홍범도 부대가 소련에 넘어갔는데 그때 최현이도 넘어갔다 그래요. 넘어가서 그 인병국 부대하고 홍범도 부대 그 연락을 왔다 갔다 하면 9살짜리가 말 타고 다니면서 한 김일성보다 더 혁명 역사가 훨씬 더 높죠. 우수리 지방에서까지 활동했다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최현이는 그러다 나니까 공부를 못한 거예요. 맞아요. 학교 문턱에도 못 가보고. 학교 문턱에도 못 가보고, 뭐, 빨치산 때 뭐 작전할 때는 감자하고 콩, 깜장콩, 노란콩 넣고 작전을 짰다 그러잖아요. 천부적인 감각을 갖고 작전을 했다잖아요. 최현이는 8.15 해방 직후에 어떤 직책을 갖고 북한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거 좀 얘기를 하자면 또 그 긴 얘기인데 그 황해북도 토산군에가 있으면서 거기서 그 38 경비旅단 류단장을 하면서 마누라는 김철호잖아요. 김철호가 그 항일할 때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서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맞아요.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거기 그 일본군대 간호사하고서 이렇게 붙어서 거기서 난 게 최룡해예요. 최룡해. 그래고서 그것 때문에 저 류단장하다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한직에 물러 앉아 있다가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김일성이가 그 무서위 부대가 동부전선에서 맥을 못 추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무서위 대신에 최여희 이군단장으로서 임명했어요. 승격시켜서 임명하고. 임명을 했는데 최여희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정말 무식하게 짜게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뭐 누구든지 간에 그런 자리에 올려놓으면 뭐 다 하는 거고 싸움은 해봤겠다. 그 후에도 전쟁이 끝이 난 다음에 최신상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김창보인의 부대 전에 깔리고 무력부장도 또 시키고 민족보위 상도했댔죠. 그렇게 했는데 정치적인 그 생명은 마지막에 유지했다고 봐야 되죠. 하도 무식하고 맞아요. 하다 나니까 김일성이가 항일 투쟁을 같이 했던 정적을 칠 때도 딱 끌고 다닌 거예요. 끌고 공격을 한 거예요. 완전히 무식하다 나니까. 무식한 게 용감하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속 하다 나니까 정치적으로 나름 장수했거든요. 6.25 남침 범죄전쟁의 주역들에서 오늘날까지 그 후손이 살아남아 있는 게 지금 최룡이 하나예요. 맞아요. 그렇죠. 하도 무식하게 김일성을 따라다니며 충실하다 나니까. 옳습니다. 최현이는 그저 그렇게 갔다. 뭐 자기는 뭐 김일성이 지시를 받고 제2전선에서
뭐 태백산에서도 빨치산하고 그렇게 떴다 거지만 상북하는 유행군을 따라 못 가서 어쩔 수 없이 가져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게 무슨 저 적구투쟁을 하려고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앞을 다 저 국군이 막았으니까 그쪽으로 나갈 수 없으니까 거기 떨어져서 남은 게 적구투쟁이 됐어요. 오늘 어쨌든 무식하게 충성하다 나니까 그러다 나니까 재룡이가 오늘날까지 남아있는데 지 애비보다는 좀 똑똑하겠지요. 종합대학원 다녔으니까. 공부야 글쎄 좀 많이 했으니까 그건 맞는데 그 최룡의 사실은 그 일본 군대 간호사 엄마 그 사회에서 나기가 이건 무슨 성분을 낳고 말하면 어느 쪽이 나가지 친일파하게 하겠는지 최룡이는 그래서 그런 인물이야. 내가 있을 때는 중앙사업청 위원장 했는데 근데 뭐 최룡이 어쩌고 하면 내가 서울로 보면서 그 도산에 가서 들었던 그 얘기가 생각이 나서 너 무슨 얼마나 잘난 척해도 너네 엄마는 일본 군대 간호사 했던 여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김일성이나 김정일이한테 충실한 거는 그 지난 시기에 아무리 과거가 문제가 돼도 다 덮어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가차없이 처단되는 게 북한 체제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두 번째 인물입니다. 김일성 족속이 6.25 전쟁에서 항상 단골맨으로 등장하는 백공호 땅크 사단이 있어요. 땅크 사단의 사단장이 유경수였거든요. 유경수 원래 이름은 유삼손이지 않습니까? 유삼손이 맞습니다. 유삼손인데 이 유삼손이도 연길현 어디에서 저기 그 항일육기에 들어갔어요. 들어간 다음에도 항일연군 제1사단 독립1사에 거기서 대원을 하고 뭐 이렇게 차츰 올라가다서 마지막에는 중대장까지는 했습니다. 아무튼간에 6.25까지 얘기를 한다면 6.25 때 백공호 땅크 처음에 류단이 됐어요. 류단으로 나갔다 서울 점령을 하고 서울 점령한 다음에 백공호 땅크 류단을 땅크 사단으로 승격시키고 땅크를 한 대도 주지 못했습니다. 땅크는 못했죠. 대전 나가고 나니까 땅크로 다 파괴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 유경수가 나름대로 어쨌든 전쟁이 끝이 날 때까지 인민군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으면서 있었는데 이 사람은 58년도에 사냥을 나갔다가 그 말하자면 그 부관이 좀 장탄한 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 어떻게 잘못하면서 그 오발 사고를 해서 유삼손이 죽었어요. 그때 죽기 잘했네. 잘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친솔부대 출신은 아니기 때문에 또 종파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김광협으로 나갑시다. 김광협이는 6.25 때 어떤 지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김광협이 오사 사단장을 했어요. 사단장을 했는데 강협이는 원래 항일연군 때 1호군에서 지대장을 했는데 이 사람도 역시 황포공관학교 졸업생이고 중공산다에서 저 동북에다 파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뿐만 아니라 최용호인이 그 다음에 그 안중근 선생님의 그 사촌 동생 안모이라는 사람 하나 그런 사람들 여러 명 저 중공산다에서 파견해서 나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지대장도 했고 그다음에 좀 높은 자리에서 많이 있다가서 그다음에 솔린에 들어가서 대대장은 못했어요. 그때 대대장이 그 4개 대대인가 있었는데 거기서 1대대는 대대장이 김일성이 됐고 2대장은 안길인가 됐고 뭐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서도 뭐 중요 직책은 못하고 있었는데 후에 북한에 나와서 6.25 때 오사 사장을 했거든요. 오사 사단장. 오사 사단장은 처음에 최충국이 먼저 하다가 안동 전투 때 최충국이가 죽고 그 다음에 광협이가 그 사단장을 했다고 그래요. 최충국이는 안동 해방 소위 점령 작전에서 죽고 그 자기 고향이에요. 안동이. 그럴 거예요. 김광협이는 6.25 전쟁 이후에 종파를 몰려서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언젠가 김일성이 간염에 걸려서 되게 안 하는 놈이네. 그래서 심지어 김일성이 죽는다 산다 이런 정도까지 갔대요. 근데 그때 내각 제1부수사의 김광협이 됐는데 돌아가는 소문이에요. 지금 그 당조안의 요인들이 다 그 김일성의 그 백문안 지금 같아서 나오는데 나오면서 김광협이가 이런 말을 했대. 자 이제 저 수상님이 죽기만 하면 누가 수상을 한다? 딱 그 한마디를 했대요. 이게 말하자면
속이 많이 들여다 보이는 소리를 했다는 거지. 내가 수상을 한다 소리를 했다. 그거 못해서 그런 얘기를 했다 해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밉게 보던 차에 그 후에 유일적 지도 체제가 나오면서 그걸 찬성 안 하니까 그래서 가차없이 제끼내 깔린 거죠. 김광엽이 어쨌든 6.25 남침 전쟁 때 한계 사단장까지 하며 공로를 나름 세웠는데 김일성이 지금은 누가 한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밑배여가지고 그렇죠. 결국은 처리됐다. 예. 그러면 남일로 넘어갑시다. 예. 남일은 소련계 출신 아닙니까? 소련계 출신입니다. 그 소련계에서는 정확히 저도 모르겠는데 주고부 밑에서 주고부를 하면 소련은 그 이중영웅, 삼중영웅이고 주고부 밑에서 뭘 했다는 건 믿지 못할 소리고 근데 소련 군대에서 뭐 소장과 중장과 뭐 그렇게 달고서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6.25 때는 뭘 했는지 처음에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 정전 협정할 때 정전 담판위원회 그 대표로 나와서 거기서 나름대로 뭐 역력한 공을 세웠다고 그러는데 잘 모르겠어요. 남일이는 스탈린이나 국동군 그쪽에서 그 북한이 새로 하는 괴뢰 지도자를 누구 앉히겠는가 할 때 그 검증을 한 조선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김일성을 검증한. 그래서 남일이는 김일성도 함부로 못 다쳤어요. 그렇대요. 네. 체크하고도 연결이 있고. 거기에 있을 때 김일성이 대위 때 남일이는 소자를 했다니까. 그런 말 그러니까 이렇게 됐는데, 근데 남일이는 그 후에 차사고로 죽었거든요. 그 차사고라는 거, 제가 대학 다닐 때인데. 나도 대학 다닐 때. 남일이 아들이 우리 철학부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 김일성이 그 지시를 받고서 안주에 나가서 뭐 지도 사업하고서 돌아오댔는데, 근데 고개가 별로 높지도 않은 그런 고개라고 그래요. 지금 고개로 올라가는데, 위에서 웬 트럭이 내려오는데, 그게 위험해 보여서 옆에다 차를 세우고 있었대. 차를 세우고 있는데 그 차가 곧바로 와서 옮겨버리고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그 남일이 거기서 사망했다고 저 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74년 3월달하고 4월달 2달 동안 교도대 나갔는데 바로 골루드로는 월로리에서 우리가 군사 복무를 했거든요. 그때 남일이 차를 밀어버린 운전수가 달아났다나? 그래가지고 우리 야밤이 비상 걸려가지고 수색작전까지 나갔댔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일이는 국에 많은 사람들이 김정일이가 죽였다. 맞아요,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게 차가 국가보유 사람 더구나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국가보유에서 김정일이 지시를 받고서 죽였다는 걸 말하는 거. 남일이 그 운전수를 잡았단 말도 없었고 어떻게 재판했단 말도 없었고. 그거 후에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운전수가 있잖아요. 그 감옥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들어가서 한 1년 있다가 나와서 한복동 명천군당 조직부부장인가 뭐 그렇게 돼갖고서 나왔다고 그래요. 그 김정일이가 시킨 거지. 그러니까 정일이가 죽였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맞지요. 그 다음에 박헌영을 봅시다. 박헌영이는 남로당 파로서 미제의 고용 간첩 혐의를 쓰고 죽었거든요. 말도 안 되는 박헌예뿐이 뭐 아니고 리승엽이요, 이강욱이요, 남로당 파는 다 그렇게 미제 고용간첩이라고 죽였는데 이 사람들이 1900 초년부터 공산주의 운동을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정신 나갔다고서 그런 고용간첩질을 하겠나요? 전쟁 패전의 책임을 박헌영이한테 뒤집어 씌운 거예요. 55년도에 교수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묘하죠. 우리 출판사 세법에서 김덕선이 아버지가 전사자예요. 열사자고. 얘 아버지가 그때 군 검찰소에 있으면서 박헌영을 신문했대요. 박헌영을 신문하고 박헌영을 군사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내리고 박헌영이 처형된 다음에 대동교를 건너서 퇴근하다가 저격당해 죽었어요. 평양 한복판에서. 용 패드립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다 있었거든요. 박헌영 사건은 너무 요란하니까 제끼고 우리 거의 전에서도 말했듯이 최현, 유경수, 김광엽, 남일, 박헌영 여기서 유경수의 자식들은 그 자식이 무슨 자사고인가 뭐 그런 걸로 사망했다고 내가 얘기 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은 그냥 살아있었고 북한에서도 나름대로 잘 유지하고 있다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유경수하고 이제 그 황순이
자식들 중에서 그래도 나름 충실했는데 내가 여기서 한마디 하고 싶은 거는 재현은 무식쟁이니까 제껴놓고 정치적인 그건 없으니까 유경수, 김광엽, 남일, 박헌영 끝까지 살아있었더라면 정치범 시험에 무조건 끌려가게 돼 있어요. 예, 맞습니다. 김일성이한테서 억울한 사람은 100%다 처리됐습니다. 딱 정적으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유경수도 하도 빨리 죽다니까 그 딸이 남아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황순이는 그 후에 조선혁명박물관 관장을 오래 했잖아요. 최근에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황순임이 그 어떤 혈붙이도 오늘날 북한 김정은 최기득권에는 못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지. 김일성이 어쨌든 저하고 가깝던 사람은 자기한테 다시 가깝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김일성 공산세습 왕조 체제에서는 오히려 빨리 죽은 사람들이 후손들에게 피해를 안 줬어요. 예, 옳습니다. 그래서 후손들에게 피해를 안 간 측면도 있지만 그 후손들이 또 기득권에 들어간 것도 없어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기껏 들어갔다는 김책이의 아들 김국태하고 재룡이가 오늘 살아남아 있어요. 나머지는 먼저 다 죽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저렇게 이게 김일성 족속이 자기가 일으킨 범죄적인 6.25 전쟁에서 자기 수족같이 부르던 주범들이 운명이에요. 맞습니다. 거기 뭐 그뿐만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자면 56년 8월 종파, 58년 3월 종파 여기에 그 6.25 주범이라면 김웅이나 방호사를 빼놓고선 얘기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김웅이나 방호사는 다 총파해서 다 총살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김일성의 족속한테 충성하면 할수록 총살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더 높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나름 공산주의에 충실한다고 그 길에 들어섰는데 김일성이는 자기 족속 세습 하나만 야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김일성이 마지막에 왜 자기 아들한테 더 그 정권을 주기 위해서 집착했는가? 그러니까 자기 이전에 그 너무 많이 죄악이 너무 많이 죽였고 정적. 그러니까 이게 놔두면 또 스탈린과 같이 스탈린이 그 후에 죽은 다음에 다시 그 스탈린 죄악이 다 만천하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김일성의 족속은 저게 언젠가 드러날 건 뻔한 일인데 오산제도 너무 어이없는 오산을 한다고 밖에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산 김일성 족속은 극악무도한 계급주의자 플러스 봉건 세습주의자입니다. 공산 봉건 세습주의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를 받들어서 이렇게 나름 공산주의 이름에 충실했던 사람들 김일성 족속의 손으로 다 매몰시키고 매장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최현, 오진우, 오백룡 이거는 이 사람들에 비하면 코 흘리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무식하기 때문에 정말 학교 문 앞에도 못 가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오늘 이렇게 북한 김일성 족속이 일으켰던 6.25 범죄 전쟁에서의 주역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말로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끝을 한번 각자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내게 북한 인민들에게 호소합니다. 장장 80년이 되어오는 김일성 족속 노예 체제를 끝장낼 때가 되었습니다. 북한 인민이 진정한 자유 해방을 위해 공포를 딛고 힘을 모아서 김일성 족속을 반드시 몰아냅시다. 그 길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